현찰을 찾을 때요. 네. 500만 원 이상이든가? 그거를 찾으면 뭐 국세청에서 딱 기록이 남는다고. 1,000만 원인데요. 같은 날짜에 같은 은행에서 진짜 현금으로 인출하거나 네. 입금을 하는 경우에 정말 빌려놓고 조금이라도 돈이 간 게 전혀 없으면 이게 증여인지 진짜 빌려준 건지 돈이 갔으면은 증여를 봅니다. 그래서 그게 아니라는 거는 납세자가 적극적으로 입증을 해야 돼서 계속 갚은 내역을 남겨놔야지 이거 봐라 이렇게 내가 갚지 않았냐. 오늘은 가족 간에 돈 거래할 때 그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내가 자식한테 용돈을 준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다. 설날 네. 그 아이 애기 때부터 할아버지 할머니가 세뱃돈 준 거 네. 차곡차곡 통장에 넣어놨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도 세금 내야 돼요. 기본적으로 원칙적으로는 증여죠. 그렇죠. 네. 증여인데, 증여세법에서는 이제 부양 의무가 있는 배우자나 자식들한테 주는 생활비, 교육비 같은 거는 증여세가 이제 과세되지 않는다고 아예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또 누가 주느냐에 따라 다르고요. 또 그 돈을 어디에 쓰냐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할아버지 같은 경우는 원칙적으로 부양 의무가 없습니다. 부모님이 있기 때문에 부모님이 전혀 뭐 소득이 없다든지 뭐 돌아가셨다든지 그런 특수한 경우가 아니면은 할아버지가 주는 생활비는 이제 과세가 된다고 일단 기본적으로 보시면 되고요. 애들 그 얘기 우리 흔히 하잖아요. 네. 그 아빠의 무관심, 엄마의 정보력, 할아버지의 재력. 그렇죠. 할아버지가 돈 줬는데 그거 안 된다는 거예요? 엄밀히 따지면 증여에 해당되는 거죠. 증여세가 비과세가 되는 증여는 아니고요. 액수가 그것도 1,000만 원인가 그럼? 정식적으로 얘기하면? 네, 2천만 원이죠. 2천만 원. 네, 맞습니다. 미성년자에. 네, 네. 근데 우리가 아까 세뱃돈 받았단 말이에요. 용돈 네, 같은 네. 거. 그럼 통장 거래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현찰 박치기잖아. 네, 그렇죠. 현찰 박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얘 통장에 넣는단 말이에요. 이건 어떻게? 그게 어쨌든 생활비니까 그 생활하는 용도로 그냥 쓰면은 음. 사실상 뭐 과세될 이슈가 별로 없는데요. 주로 교육비지. 주로 교육비. 그렇죠. 예. 그런 데다 쓰면 되는데 이게 이제 어디 주식을 한다든지 아, 예금을 한다든지 그 돈을 부동산을 산다든지 하는 경우에는 그럼 조사해. 그러면 이제 비과세가 되지 않는 너 이거 돈 어디서 났어? 그렇죠. 증여가 되는 거죠. 주식을 사고 싶으면 얘한테 2천만 원을 증여하고 증여 신고를 하고 그 다음에 주식을 사면 그렇죠. 주식이 10배가 올라서 2억이 돼도 이미 얘 돈인 거예요. 맞습니다. 그죠? 신고를 해야 되는데 네. 신고를 안 하면 안 하면 알 수가 없는 거죠. 그죠? 안 하면은 얘 갑자기 2억 어디서 생겼어? 그렇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요. 그러니까 그거는 가까운 세무서에서 신고를 해야 되는 거죠. 네, 그것도 그렇고 또 생활비라고 해서 왕창 돈을 줘놓고 이거 10년치 생활비다 이렇게 주장하면 그럼 안 그것도 안 되는 거라서 그때 필요할 때마다 주는 게 이제 과세가 되지 않는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2천만 원, 5천만 원 줄 때 세무서 가서 신고할 때 까다로워요? 그냥 통장 아니, 카피해서 가면 돼요? 근데 요새는 홈택스에 워낙 잘 돼 있어가지고요. 특히나 그런 간편 현금 같은 경우는 클릭 몇 번으로 바로 이제 신고가 됩니다. 근데 우리 같은 사람은 그게 안 돼요. 이게 직접 세무서 찾아가서 하는 게 빨라.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가족 간에 계좌이체 같은 걸 이제, 근데 이렇게, 나 잠깐 급전이 필요한데, 네. 나 한 1억만 빌려줘라. 그래가지고 통장으로 1억 갔어. 네. 문제 생기죠. 근데 당장 계좌이체했다고 해서 국세청이 어떻게 알 수 있는 방법은 네. 없습니다. 근데 이게 언제 문제가 되냐면은 네. 그런 돈들로 인해서 나중에 부동산 취득이라는 그걸 살 때, 네. 뭘 살 때. 재산이 늘어나면 이제 그게 이제 경보가 울린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 이제 그 돈 어디서 나서 부동산을 샀냐라고 한다면 그 계좌 이체 내역이 튀어나올 수 있는 거죠. 소명해야 되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근데 우리가 현찰을 찾을 때요. 네. 그때 뭐 500만 원 이상이든가? 그거를 찾으면 뭐 국세청에서 딱 기록이 남는다고 그런 얘기 들었거든요. 그게 이제 1,000만 원인데요. 그 1,000만 기준이 원이요? 네. 같은 날짜에 같은 은행에서 이제 1,000만 원을 진짜 현금으로 인출하거나 네. 입금을 하는 경우에 FIU라고 아, 그 금융정보 분석원이라고 있습니다. 입금을 해도 안 돼요? 네, 맞습니다. 그렇게 보고가 되면은 거기서 한 번 더 이제 수집을 해서 검찰이 됐든 경찰이 됐든 국세청으로 그때 이제 넘어가는 거고요. 네. 또 반대로 이제 세무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이 사람 FIU에 이제 보고된 자료 있으면 좀 주세요. 이렇게 거꾸로 요청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1,000만 1,000만 원이에요. 원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근데 사실상 요즘에는 이제 1,000만 원은 이제 ATM기로 못 찾고 네. 창고 가서 찾아야 되는데 맞아요. 워낙 이 꼬치꼬치 캐묻고 아, 굳이 은행 자체에서? 네, 현금을 찾을 이유가 없잖아요. 아. 보이스피싱 위험도 있고 그래서 음. 사실상은 조금 지금은 좀 어렵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이게 다 국세청에서 쫙 들여다보고 있습니까, 이렇게? 뭐 실시간으로 그렇게 된다기보다도요. 좀 음. 저희가 많이 알려진 게 이제 국세청의 PCI라는 시스템이 있는데요. 네. 예, 그런 대상자를 좀 분석하는 도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자산 늘어난 거와 이제 소비, 그다음 네. 소득을 비교하는 건데요. 단순하게 해서 일정 기간 동안 얼마를 벌었을 거예요, 소득이. 네. 근데 거기서 신용카드도 쓰고 현금 영수증도 써요. 네. 지출이 되고 남은 돈이 있을 텐데 네. 이 남은 돈과 늘어난 재산을 비교를 합니다. 이게 이제 구멍이 많이 생기면은 아마 그렇지. 증여 혐의가 있어서 그럴 때 이제 분석하는 시스템으로 적발이 될 수가 있죠. 그 가족, 우리가 전반부에 앞에는 그 아이한테 돈 빌려줄 때 네. 어떻게 하면 절세를 하는지 뭐 이런 방법 알아봤는데 나중에 갚긴 갚아야 되죠? 그럼요. 물론이죠. 갚은 근거가 없으면 나중에 그것도 다 뭐 증여나 이런 걸로 물리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 단순하게 이제 무이자를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정말 빌려놓고 뭐 조금이라도 돈이 간 게 전혀 없으면 이게 증여인지 진짜 빌려준 건지 알 방법이 없거든요. 국세청에서는. 그래서 일단 돈이 갔으면은 증여를 봅니다. 그래서 그게 아니라는 거는 납세자가 적극적으로 입증을 해야 돼서 뭐 차용증도 써놓으라고 말씀하시는 거고 무이자라고 하더라도 일정 소액은 원금 상환 방식으로 해서 계속 갚은 내역을 남겨놔야지 이거 봐라 이렇게 내가 갚지 않았냐라고 이제 주장을 할 수 있는 거죠. 세무조사하면서 제일 많이 주장하는 게 빌린 돈이다. 그런 돈인데요. 근데 아마 대부분 이제 입증이 하기가 어렵습니다. 저는 그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 고인도 네. 상속세 같은 경우에 고인도 그거 하나 장만하려고 그냥 애를 써가지고 그렇죠. 세금 내가면서 일했는데 그거 자식한테 그거 온전히 하나 좀 상속해준다는 자부심으로 알고 그러고 눈을 감으셨을 텐데 네. 나중에 그거 하나 저 집값 누가 뭐 올려달라고 그랬어요. 그 좋은 위치에 있어서 올랐어요. 그렇죠. 그 30억짜리란 말이에요. 그러면 50% 세금을 내야 돼요. 네. 그러면 얘는 준비가 안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거 금매물로 내놓고 상속세 내느라고 얼마나 피눈물이 납니까?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게 뭐 30억보다 좀 낮춰서 20억으로만 가정을 하더라도 네, 네. 이게 배우자 없이 이제 그런 분들이 많으세요. 이제 혼자 그 집에서 눌러서 네. 금융재산도 거의 없으세요. 이런 분들. 네. 근데 그거 한 채 땅 남겨놓고 돌아가시면은 세금 이제 한 4억 4천 정도 나오거든요. 네. 4억 4천? 근데 뭐 당장 내지 않더라도 연부연납제도라고 해서 맞아. 네, 그게 이제 한 11번 정도로 나눠서 11번도 돼요? 6번 아니에요? 5년 아니에요? 징여가 5년이고요. 상속은 이제 10년까지 가능합니다. 그래요? 네, 맞습니다. 근데 그렇게 나눈다 쳐도 한 번에 이제 4,400이거든요. 단순 계산해도. 근데 여기에 또 이자까지 붙으니까 이자도 붙어요? 네, 맞습니다. 이자는 얼마죠? 이자가 지금 2.9%. 그래도 대출이자보다 낫네. 네, 그렇죠. 그래도 세다. 거의 3% 가까이 되는데. 네. 근데 이게 일반인들이 1년에 세금으로 거의 5천 가까이 낸다는 게 힘들죠. 네, 쉽지가 않거든요. 네. 한 달에 500만 원씩 내는 건데. 예, 그러다 보니까 그냥 아이고 팔아버려가지고 세금 내버리고 차라리 남은 돈 갖다가 내가 다른 집을 사겠다. 네. 그렇게 해서 좀 파시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럼 자녀가 결혼할 때 있잖아요. 네. 부모가 도와주잖아요. 옛날에 흔히 뭐 좀 여유되는 집은 집을 사주는 집도 있지만 전셋값 같은 거는 좀 보전을 해줬거든요. 네. 그런 것도 증여에 해당이 되나요? 물론이죠. 당연히 전세 보증이 옛날에 전세는 그래도 봐준다고 그랬던 것 같은데. 그렇지 않고 전세가 이제 계약이 만료되면은 돌려받는 돈이잖아요. 네. 그 아들이 가져가니까 어떻게 보면 그게 아들이 가져간 거. 그렇죠. 그게 증여로 보시면 되는데 네. 그래서 이 부모님들이 직접 그 집주인한테 돈을 준다거나 집을 살 때도 이 아들 계좌를 거치지 않고 그렇게 주면은 이 둘 간의 거래가 없으니까 모르지 않냐 그렇게 좀 생각을 하시는데 그 아까도 말씀드린 계좌이체 자체만으로 뭐가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요. 전세 보증금 같은 경우도 요새는 이제 전월세 신고제라고 해서 신고하죠. 예 누가 얼마짜리 하는지 그래서 그것도 국세청이 다 이미 파악을 할 수 있습니다. 매매는 뭐 말할 것도 없이 당연히 자녀 명의로 부동산 취득이 파악이 되기 때문에 계좌이체 그 집주인한테 바로 싸줬다고 해서 괜찮은 게 아니고 어떤 그런 재산이 형성이 됐다는 거에서 문제가 돼서 밝혀질 수 있으니까. 그거 신고하게 돼 있더라 진짜.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결혼했을 때 그렇게가 안 되네요. 네, 그래서 올해부터 이제 개정된 게 네. 그나마 이제 결혼하면은 5천만 원에서 네. 1억 원까지 이제 추가로 좀 더 공제를 해주는 게 나름대로 좀 마련이 돼 있긴 합니다. 그래서 양쪽 집이면 2억인가 3억인가? 3억이죠. 그죠. 5천에 1억 네. 그러니까 3억인 거예요. 네, 네. 근데 서울에 3억짜리 전세 있어요? 그 변두리 가야죠, 사실. 네. 아, 이렇습니다. 그 내가 집 한 채가 있어요. 네. 근데 부모님이 이제 연로하셔서 내가 모셔야 돼요. 네. 근데 부모님 집이에요. 그럼 제가 이 집을 이제 월세나 전세를 주고 합가를 하잖아요. 네. 부모님 본가로 들어가요. 그럼 1가구 2주택이 되잖아요. 가구니까. 그렇죠. 내가 이쪽으로 옮기면. 네, 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돼요? 그러면 2주택이 돼서 뭔가 매매를 하거나 뭐 할 때 불이익을 봅니까? 원칙적으로 따지면은 말씀하신 대로 1가구 2주택이 되는 게 맞는데요. 근데 만약에 그렇게 부모님 모시려고 합가를 안 했다면은 각각 1주택이니까 각각 비과세가 되는데 오히려 효도를 하기 때문에 그런 혜택이 없어진다면은 제가 전에 그랬단 말이에요. 예, 네. 그러면 안 되기 때문에 네. 이 합가연로부터 10년 안에 네. 파는 주택에 대해서는 똑같이 원래 한 채인 것처럼 해서 비과세가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알아야 됩니다. 그런 게 이 책에 들어가 있는 겁니까? 예, 그래서 기본적으로 좀 초보자 분들, 잘 모르시는 분들이 아셨으면 하는 마음에 적었고요. 네, 취득부터 보유, 그다음에 양도, 그다음에 증여 상속에 대한 것 좀 전반적으로 간략하게 좀 안내를 하고자 하는 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알수록 돈이 되는 부동산 절세 혜택이에요. 네. 부동산에 대한 부동산 관련돼서 네. 취득, 보유, 처분까지. 처분까지. 네, 여기가 이제 증여 상속에 대한 얘기도 있는 거고.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